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결국 미래세 자산운용이 금감원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줄였다라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해요. 원래 운용사의 재량이기도 하고 기업의 재량이기도 하고 주총의 결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배당을 줄인 것에 대해서 소통을 회피하고 물타기를 한 것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QQQ의 1년 배당 수익률을 예측해본 포워드 수익률은 0.5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업계 컨센서스는 나스닥 경우에도 0.5% 이상을 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 에이스 나스닥 역시 이 지수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로 환산하면 0.58 정도를 잘 지급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0.2%를 줘놓고 뻔뻔스럽게도 이제 계속해서 대답을 회피하는 그 과정이 논란이었던 거죠. 공교롭게도 타이거가 이 문제를 어렵게 몰고 간 이유가 바로 이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이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에서의 과세 체계가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한다 혹은 어렵다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발생된 배당 원천징수에 대해서 일단 선환급 해주고 뒤에서 절세계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소득세나 ISA를 정산할 때 그때 과세하겠다라는 것이 큰 취지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외국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붐이 일게 되면서 선환급을 해주는 이 문제가 좀 부담스러웠던 거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없애고 나니까 실제로 배당이 줄어서 배당이 나오게 됐는데 이 문제를 타이거는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타사보다 줄였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서 보셨던 에이스는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을 어겨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왜 줄였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엔 외납세 과세 개편 때문에 이런 안내를 하면서 갑자기 물타기를 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실비용이 진짜 싸다라고 하면서 배당금에 대한 물타기를 시전을 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이슈들은 뭐 워낙 이제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문제를 뭐 뒤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해석은 더 가관입니다. 자, 갑자기 배당금을 왜 줄였냐라는 질문에 펀드가 직접 환급받는 방식이었다는 거 다 알겠단 말이죠. 이제는 이 문제가 엄청 어려운 얘기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편 이후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공제 금액을 배당했기에 배당금을 줄였다라는 이제 어이없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외납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배당금을 왜 줄였냐라는 건데. 그래서 배당금을 왜 줄였냐 하면서 영향을 갑자기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당금이 운영사별로 달라질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외납세 얘기를 또 하면서 이제 이전에 높은 나스닥 100의 아까 에이스 같은 높은 배당금을 유지하면은 초과 분배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가능 이익을 매달 배당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익 잉여금을 쌓아놓고 실제로 배당 가능 재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아서 배당하는 것이 ETF나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정말 고객들을 멍청이로 본 겁니다. 어쨌든 타이거, S&P, 나스닥이 배당금을 줄였던 내용을 공시를 했고요. 뭐 이만큼 발생했는데 실제로 이만큼 줬고 줄여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음에 주겠다라는 건데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소름 끼치는데요. 별도의 수탁기관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동안 어디에 보관했는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일단 4월 달에는 뭐 이자 수익이 추가되어 분배될 예정입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4월 달에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1월 주주 명부에 배당받을 권리자들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문제 생기고 나서 제가 보기에 일주일 안에 배당을 지급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자, 근데 합리적인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이제 1위를 차지하라는 내용인데 NAV 배당금을 주고 나면 NAV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삼성과 미래는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중심에 있는 미래세 컨설팅 비금융회사 유일합니다. 여기서 각종 이슈들이 많이 나와요. 검색해보시면 소름 끼칩니다. 아무튼 미래세 컨설팅이라는 이 비금융계, 왜냐하면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는 금산법상 이 금융 계열들은 많은 제약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비금융 계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분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에 여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박현주 회장이 40% 이상 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 회사예요, 사실상.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 의원에 따라서 지적한 내용인데 안에 타임라인을 보면 거의 다 제가 방송에서 다루었던 내용 한 3-4개를 그대로 압축시켜 놨습니다. 핵심은요, 사실 뭐 분배금을 이렇게 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빼돌리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투자자 고지나 이 공시에 대한 이 어설픈 사항들을 좀 점검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법상 분배금은 운영사가 알아서 재량껏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인덱스를 추종하는데 똑같은 S&P를 추종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설인데 저도 처음에는 타이거를 옹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 같은 일개 투자자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면서 저는 다 갈아탄 거죠. 안에 내용을 조금만 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법규상 분배금은 자산운용사의 재량이다라는 거,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업계 투자자에게 불친절한 면, 이건 불친절한 면이 아니라 무식한 면이에요. 앞으로 투자자에게 좀 더 친절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친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돈이 덜려있는 문제에 친절하게 손실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익스큐즈가 되진 않겠죠. 어떤 이런 상황에서 타이거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녀 분배금을 4월에 지급하겠다라고 수습한 상태거든요. 이게 수습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 어쨌든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점유율 격차가 삼성과 미래셋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1.3% 차이였고 2.08% 차이였는데 3%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만 이러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타이거를 사시겠습니까? 삼성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혹시 에이스를 사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저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다 바꿨는데 1200분이나 보셨습니다. 카페 회원수 많이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서 에이스와 코덱스로 바꿔 타도 충분히 똑같은 수익률 혹은 더 나은 수익률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타미당 2호와 타미당만 밀었었으면 지금 많은 부분, 상승 부분을 반납을 했을 텐데 지금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더 큰 소름 끼치는 문제, 파격적인 보수이나 하면서 대한민국이 놀랐다라고 했거든요. 23년에 S&P 운용자산이 2조였고요. 그 다음에 24년에 7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운용 수수료를 자꾸 낮춰서 제가 운용 수수료를 까봤잖아요. 10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배당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1월 달에 바로 줬어야 정상인 건데 4월 달까지 NAV도 챙기고 점유율도 챙기면서 배당을 덜 주면서로 오는 운용보수까지 챙겨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운용보수를 낮췄기 때문에 0.00 뭐 몇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놀랐습니다. 연보수가 S&P 단독으로 19억이라는 것을 공시사항을 까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7조 2천억입니다. 미래셋이. 그러면서 위탁보수비가 19억이고요. 삼성자산운용은 3조 5천억이거든요. 그럼 운영보수가 8천만 원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짠한 느낌도 들어요. 자, 물론 이 운영보수라는 것은 평균 누적값입니다. 잔고를 기준으로 하면은 24년 잔고가 7조였으니까 앞으로의 잔고에 대해서는 7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겠지만 23년에 대해서 24년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누적으로 쌓여가는 2조에서 7조로 쌓여가는 평균값에다가 보수를 매기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렇게 적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 현재로서 24년 1월부터 4월까지 배당금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7조에 대한 잔고, 그리고 뭐 거기에 배당금을 주지 않은 잔고에 대해서는 내가 더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속내인 것 같습니다. 보수도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보수가 0.07이었으니까 19억이랑 8천만 원, 1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규모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이제 걸린 거죠, 다. 어쨌든 결국 업계 파장으로 일어났고 2월 4일부터 지금 보면 타미당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코미당도 잘 버티다가 결국에 빠지는 모습이고요. 업계 전반으로 이 배당주에 대한 신뢰도가 불신으로 생기면서 실제 그냥 슈드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해봐도 타미당, 코미당, 에미당 하는 것보다 슈드가 훨씬 더 조회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신뢰도 문제인 거죠. 업계 전반으로 악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 비교를 해봐도 위에 코덱스가 무조건 앞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25년부터 25년 2월 19일까지, 얘는 24년 4월부터 25년 2월 19일까지인데 계속해서 코덱스가 앞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S&P는 21년 4월 9일부터 놓고 보면은 0.2% 이상 차이가 나는 거니까 사실상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코덱스로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ETF 선택할 때 가장 먼저가 분배금 지급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운용사의 신뢰도, 장기 투자. 왜냐하면 이런 JP 같은 보고서에 봐도 성과를 어떻게 냈고 배당을 어떻게 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주가 오르는 거 떨어진 거는 차치하고 성과가 좋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운용사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수료는 한국에서는 좀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배금을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잘 보자. 제 카페에 보면 JP에 대한 보고서도 요약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요. S&P는 어려운 투자입니다. 3년간 정말 길고 긴 지루했던 시간을 버텨서 이제 플러스가 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5년간의 성과를 보면. 자, 매달 보면은 참 어려운
지뢰밭들이 진짜 많은 어려운 투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어려운 투자를 선택한 분들한테 이렇게 신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애초부터 QQQ 1.1%씩 움직이는 거, 슈드 0.7% 움직이는 거, 많이 움직이는 것과 조금 움직이는 것의 사이에서 어중간한 포지션으로 오래 가져가야 되는 게 S&P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선택지를 줄 수 있도록 운영사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